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8일 수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전국 혼란과 경제 위기 속에 시작된 2025년 새해, 지자체마다 민생 위기 회복이 가장 큰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홍일 목포시장과 함께 새해 목포시 살림살이 또 미래 경제 전략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새해부터 이제 많은 이야기 해야 될 시기, 그렇지만 또 희망찬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참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무안국제공항에서 있었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인데, 목포시가 바로 이제 무안과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목포시에서도 이제 희생자분들이 좀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고, 또 다른 어느 지역보다 그 참사의 여파를 많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시에서 지원이라든지 또 추모라든지 이런 부분 많이 신경 쓰고 계시죠? 예, 목포시에서 무안국제공항까지는 약 차로 한 30여 분 걸립니다. 근데 목포 시민들도 여기 14분이 희생자가 발생됐어요. 그래서 지금 목포시에서도 그 추모 열기에 맞춰가지고 목포역 광장에 합동 분향소를 둬서 시민들이 전부 분향할 수 있도록 했고, 의료 지원이라든가 또는 그 봉사자, 우리 시민들이 스스로 자원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향도 약 5천여 명이 오셔서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추모 공원이 있고 화장장이 있는데, 화장장에는 거의 이제 무료로 우선적으로 우리 희생자분들을 전부 또 안치하고 화장을 해서 장례를 잘 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 시민들 또 국민들과 함께 애도의 마음이 여전하죠. 네. 네. 자, 2024년 한 해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참 바쁘게 지나간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성과도 있고 과제로 남은 것도 있겠지만, 특히 전남에서 보자면 올해 수건 사업 중 하나인 의대 유치에 첫 걸음을 뗀 것은 목포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전체적으로도 좀 큰 성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목포대와 순천대 통합 합의 이후에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좀 이야기, 지금 어느 정도 단계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목포시와 목포대학교는 1990년도부터 약 35년 동안 이 목포의 의과대학 또 부속병원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제 섬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신안, 안도, 진도 서은 주민들의 의료 취약 지역이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 하면서 그래서 설파를 하고 오랫동안 됐는데, 마침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가 통합해서 통합대학교의 의과대학으로 또 통합대학교 부속병원으로 이렇게 설립하는 걸로 가닥을 잡혀서 갔습니다마는, 지금 아시다시피 시국 상황이 너무 엄중해가지고 교육부가 또 보건복지부가 이거를 논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 순천대와 목포대와 순천대는 통합하겠다고 작년 12월 29일 날 또 통합대학 명을 가칭으로 해서 제출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러나 지켜보면서 열심히 의대 유치, 부속병원 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전라남도와 함께 뛰겠습니다. 네, 2024년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방금 의대, 통합의대를 통한 통합의대 신설과 함께 이제 두 대학의 통합 논의까지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 밖에도 좀 눈에 띌 만한 성과들 있었다면 좀 소개를 더 해주시죠. 글쎄요, 큰 틀로는 해상풍력 산업, 이 지금 신안 앞바다 또 영광 앞바다, 앞으로 진도 앞바다도 전부 개척기를 달아놨어요. 그 바다에. 다시 말해서 사시사철 개척을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 나가는 것이죠. 진도 또 앞으로 안도, 여수 앞바다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해상 풍력이 들어오게 됩니다. 해상에. 그런데 목포는 신항만, 고화도에 있는 신항만을 그 해상 풍력 산업의 배후 거점으로 지금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 풍력 산업의 거점, 또 친환경 선박을 또 만들어내는 그러한 R&D 사업, 수산식품 산업 등
목포 미래 경제의 대들보가 될 수 있는 것을 굵직한 것을 추진해 왔습니다. 많은 성과가 있고 계속적으로 계속 사업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네. 자, 2025년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번 정부의 그 정부 살림살이 기조 자체가 좀 이제 긴축 문제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특히 이제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또 교부세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집행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살림살이에 대한 고민이 좀 많으신 걸로 다들 알고 있는데 목포시 올해 살림살이 예산은 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예, 목포시는 금년도 예산이 처음으로 이제 1조 28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 9,844억 원에 비하면은 1.87%가 더 증가했고요. 근데 사회복지 분야가 목포는 제일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좀 많으신 편이고 그래서 4,412억 원으로 44%의 비중을 차지해요. 그리고 이제 환경 분야가 1,230억, 또 문화관광 분야가 638억. 또 교통물류가 534억 원 등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 도시 성장, 동력을 찾아내는데 아주 집중해서 25년도 예산을 편성했고요. 주요 사업별로는 수산식품 수출단지를 작년 5월에 착공식을 했습니다. 여기에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264억, 또 에너지 해수 발전 시설이 147억, 공영버스 직영 및 이탁사업 운영이 73억, 내년도에는 전라남도와 함께 9월부터 10월까지 남도 국제 미식 산업 박람회, 음식 박람회를 합니다. 또 목포권 기독교 근대 역사관 건립 40억. 이건 목포가 1800년대 말에 그 선교사들, 외국 선교사들이 최초로 들어오는 그러한 역사적인 공간입니다. 교육 발전 특구. 또 특히 구 경찰서 사거리하고 용해지구는 아파트가 좀 밀집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차량이 밀려서 여기를 좀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 등 이러한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사업들과 관련해서 예산 편성된 부분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이제 정부가 이번 전체적으로 좀 긴축 재정 기조를 따르고 있고 특히 교부세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지자체로 가면 갈수록 이 재정이 빠듯한 거 피할 수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민들도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실제로 좀 영향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수치로 말씀드리면은 사실 이제 목포시 같은 경우는 그 재정 자립도가 17.37%밖에 안 됩니다. 시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17.37%밖에 안 되는데 결국은 이제 국가에 의존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 교부세 부분에 대해서 23년도 기준을 잡으면은 2,644억 원이 이렇게 교부가 됐어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2,177억, 약 500억이 다운돼서 왔습니다. 사실 세수가 정부 차원에서 거치지 않아 가지고 긴축 재정도 있습니다만은 500억 정도가 다운돼서 혼쭐 났죠. 그리고 우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전부가 그렇게 그런 형편을 받았는데 금년에는 2,338억으로 그리고 23년에 비하면은 그래도 한 300억이 적지만은 작년에 비하면은 조금 더 증액이 됐다. 그러나 아무튼 잘 합리적으로 잘 운영해야죠. 네. 네. 자, 어려운 살림살이 좀 빡빡한 살림살이 속에서도 올해도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비를 좀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혼란스럽고 어렵긴 해도 그래도 이제 이 살림살이 중에서도 좀 올 한 해를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이거 먼저 좀 해야겠다. 좀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신다 그러면 어떤 사업을 먼저 꼽으시겠습니까? 예, 목포는 이제 서남에서 나오는 각종 수산물의 집산지입니다. 그래서 수산식품 산업의 그 육성에 이제 집중하고 있는데요. 먼저 그 김을 비롯해서 또 수산식품들을 가공, 또 연구 개발,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수산식품 수출 단지가 1,137억 총 사업비가 들어가는데요. 작년 5월에 착공했어요. 이제 금년에는 264억 원을 투입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또 어묵하면은 그 부산 어묵만 생각하는데 목포 어묵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래서 해썹 가공 공장을 이미 어묵 공장을 지금 준비해서 들어갔는데요. 특화 어묵 개발해서 이 서남권, 호남권의 어묵을 공급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식을 주제로 한 전국 최초의 국제 행사가 또 내년 9월, 10월 있는데 이때 정말 그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와서 이 지역 경제
강주 전남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하고 목포는 역시 맛의 수소다. 이것을 각인시켜 주겠습니다. 네. 자, 목포 어묵이라고 하는 이 브랜드, 이 상품도 기대가 좀 많이 되고요. 또 9월에 열린다고 하는 남도 국제 미식 산업 박람회, 여기에도 지금 뭐 많은 외국인들 포함해서 많은 관광객들 몰릴 것 같은데 또 얼마나 재미있는 흥미로운 그런 관광거리들, 볼거리들 많이 준비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목포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산업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포시가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가 바로 해상풍력 산업입니다. 좀 전에 이제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해상풍력 산업 이거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금 정책 지원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정부의 지원 당연히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래도 실제로 이 정부 들어서도 굉장히 많은 지원에 대한 약속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실제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 한번 짚어주시죠. 예, 정부 에너지 정책 기조가 이제 원전 중심이다 이렇게만 다 많이 알고 계시는데 사실상 신재생 에너지, 다시 말해서 태양광이라든가 해상풍력 이 두 가지를 신재생 에너지라고 부르는데요. 신재생 에너지 산업 특히 목포 같은 경우는 해상풍력 그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들이 정부가 또 전라남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이것을 발판으로 목포는 신안 앞바다 그 해상풍력 이미 시공을 했어요. 또 영광 앞바다 시공을 했습니다. 아까 진도 앞바다는 계측기를 달아놓고 이제 검토하고 있는데 이러한 해상 현장을 관리하고 또 투입하고 배후에서 지원하는 것이 목포 신항, 고화도에 있는 신항만이다. 목포 항에서 이거를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이 신항만을 거점 항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목포의 그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부도 또 그렇게 함께 밀어주고 있고 전라남도도 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산업부 해수부가 관련 부처인데 또 관련 기업 대표들과 함께 이 목포 신항에 오셔가지고 최초로 해상풍력 사업에 대해서 디스커션을 했습니다. 여기서 해상풍력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력 개통, 다시 말해서 해상풍력 그 현장 바다 기지에서 전기가 생산되면 이것이 육상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력 개통 이런 것을 마련하는데도 한전과도 협조를 해야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러한 콘텐츠들을 개발하겠다 하고 협의를 했고 우리도 우리 해상풍력 전용부들을 하나 건설해달라 이런 정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해상풍력 산업에 대해서 지금 뭐 말씀을 쭉 듣고 있습니다. 목포신항 배후단지의 이야기도 지금 잠깐 해주셨습니다. 고하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전체적인 이 대규모 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배후단지도 꽤나 큰 규모가 있게 꾸려질 텐데요. 지금 이 목포신항 배후단지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기회발전특구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도 약간 지금 생소한데 어떻게 또 이 부분을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기회발전특구는 과거에 대통령 직속 기구였던 그 지역 균형발전특별위원회였는데 지금은 지방시대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산업부가 실무 검토를 해서 여기에 이제 이관하면은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작년 6월에 우리 목포 신항만에 있는 12만 평의 매립지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바로 대한조선이 있는 해남 하원 바로 그 건너편인데 같이 묶어가지고 기회발전 특구로 이렇게 지정을 해줬습니다. 이 기회발전 특구는 세제 혜택이라든가 재정지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오려고 하는 그러한 여건을 갖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상속세들이 감면되고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이라고 또 이렇게 정부가 주는 거 있어요. 또 그런 보조금도 받을 수가 있고 대규모로 이렇게 투자했을 때는 또 특별 지원하는 것이 다른 또 항목이 있습니다. 또 기반 시설은 정부 지자체가 또 구축해 주고요. R&D 및 그 인력도 또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기회발전 특구로 대기업이라든가 주요한 해상풍력 관련 기업들이 들어오려고 한다. 그래서 저희들은 잘 받아서 관리해서 그야말로 배후 거점 해상풍력 도시를 만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자, 목포에 또 이제 내년에 완공될 예정인 게 목포 수산식품 수출단지입니다. 이건 역시 지금 굉장히 많이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이
수산식품 수출 단지가 만약에 조성이 된다, 내년에 완공이 된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기대가 지금 되는 상황입니까? 사실 현재까지는 수산식품 산업이라고 해봐야 영세하고 또 이렇게 그 거래도 되지 않고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산식품 수출단지는 1,137억 원을 들여서 정부와 함께 목포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민선 6기 때부터 연구 용역부터 해가지고 7기, 8기를 거쳐서 작년 5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지금 잘 진척이 되고 있고 지금 내년 6월경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약 7,000평 정도를 대양산단 내에 해서 4층 규모로 이렇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 36개의 가공 공장 또는 수출 공장 이것을 만들어내는데요. 과거에는 수산물이라 하면은 엄물로 해서 원형 상태로 해서 노량진 시장이나 가락시장 같은 데로 그냥 화물차로 보냈거든요. 이제는 저장하고 가공해서 수출하고 유통하고 한다는 거죠. 그럼 가격을 제대로 받는다. 그 부가가치화를 하는 거죠. 수출까지 하겠다 하는 것이 목포시의 전략입니다. 네. 네. 자, 이게 지금 수산식품 이야기를 또 하면서 많은 효과 기대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목포시가 또 자랑하는 게 김 수출액이 전국 1위 지자체입니다. 이 김은 목포 수산식품 수출의 9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이제 효자 품목입니다. 최근에는 뭐 검은 반도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 김 산업에 대한 이 높은 효율성 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 산업도 지금 중점적으로 육성할 계획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대양산단에 김 가공 공장이 한 15개 업체가 지금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목포 앞에 신안이라든가 해남, 진도, 안도 쪽에서 생산된 김을 가져다가 거기서 가공하고 저장해서 수출을 하는 건데요. 주로 이제 마른 김 수출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 3월 분기까지만 해도 1억 부를 달성했습니다. 목포시에서. 그래서 전국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 기업가들의 그 노력과 또 그 근로자들의 노력이었다 생각합니다. 목포시는 이제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을 해서 끌고 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목포수산식품 지원센터에 연구개발 기능이 있습니다. 더 김 관련 연구를 해서 더 서포트해주고 또 우리 시는 김 수출이 곧 대한민국의 수출이다 생각하고 목포의 맛을 알리는 그런 사절단 또 검은 반도체로서 많은 수출을 하도록 세계 시장을 누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목포시 관광 정책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최근에 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온라인 게시글들 보면 이 맛의 고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목포시 찾는 분들, 관광객분들 굉장히 많아지셨다 이런 걸 좀 알 수 있는데요. 목포시는 지금 2천만 관광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천만 관광객 뭐 쉽지 않은 숫자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서해안고속도로나 KTX가 이제 개통 예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처남단이긴 하지만 접근성이나 여건은 상대적으로 좋은 편이긴 합니다. 2천만이 찾는 관광도시 어떤 모습일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이 관광도시의 모습 어떻게 그리고 계십니까? 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목포시는 이제 우리 평화광장 앞에 바다에 바다 분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능도 대폭 개선했고요, 고도화시켰고 또 스카이워크도 또 만들어서 볼거리를 만들었고 고화도 해상 데크. 또 대반동의 옛날 유달 해수욕장이었는데 이거를 유달 유원지 모래사장, 백사장을 잘 복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에는 그 목포대교를 경관 조명을 하는데 파사드까지 연출시킬 수 있도록 부산 광안리 쪽의 강안대교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고도화시키려고 이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체전, 소년체전을 거쳐서 이제 내년도에는 그 음식 세계 대축제가 이제 벌어집니다. 그래서 약 관광객들을 거기서 100만 명 이상을 또 끌어모으고 이렇게 해나가고 특히 유달산 그 뒷면 후면에 유원지를 또 조성하고요. 북한 노을공원을 명소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다양한 콘텐츠로 목포로 그 맛의 수도 목포로 많은 그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포 앞에 장자다라고 있는데 통영 앞에 애도처럼 그렇게 지금 잘 관광지로 꾸며가고 있습니다. 해양 관광 리조트를 만들고 대관람차가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000만
돌파를 하겠습니다. 지금 800만 관광객이 지금 찍어졌는데 25년, 26년에서 1000만 돌파를 시켜서 2000만 관광객 시대로 계속해서 진입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요. 지금 목포의 관광 야시장이 좀 약해요. 이 야시장도 좀 만들어서 그 야간 경관과 함께 멋진 목포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네. 자, 목포시와 관련된 시행령 관련된 이야기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 문제, 사실 이제 목포시의 이 시내버스 문제가 오랜 골칫거리였는데 지난 2021년 이후에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반복되면서 여러 논란이 있었죠. 올해 공영버스 시스템이 이제 출범을 합니다. 이 공영버스 시스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궁금해하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목포 시내버스는 이제 독점적으로 그 배타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 민간 업체가 한 군데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제 과거에 흑자가 날 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적자가 나서 지자체라든가 이쪽에서 보조금을 지원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그랬는데 21년도에는 이제 적자라고 해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휴업 신청도 했었고요. 1년간 휴업해버리겠다 이런 신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22년도에는 운수 종사자들이 근로자들이 또 파업을 해서 또 한 2개월 파업을 한 적이 있고 또 연료가 또 대금이 부족해가지고 또 한 2개월 정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버스가 시민의 발인 버스가 스톱이 된 거죠. 이래서 정말로 우리는 비상수송 체제를 갖춰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예산도 예산대로 많이 들고 전 공무원들이 2개월 동안에 일 못하고 고유의 일을 못하고 이러한 상황이 되고 또 그걸 이용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그 관광버스를 대절했으니까 높기 때문에 올라가기가 어렵고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노선도 약 한 5개 정도를 줄이고 배차도 더 늘리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 고질적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주 결단을 내려서 공영화를 해야 되겠다. 연구 용역 해가지고 또 공론화위원회, 공청회를 다 거쳐가지고 결론적으로는 공영버스화를 했죠. 그래서 전국의 공모회에서 3개의 민간 회사가 들어오고요. 3개. 예. 또 그리고 한 개 회사는 목포시가 직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경쟁 관계로 선의의 경쟁 관계를 하면서 서비스의 질을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합니다, 매년. 그래서 이것도 면허도 영구 면허가 아니라 5년짜리 한정 면허로 해서 일을 잘하면은 더 연장해서 약 9년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바꿨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파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LED 버스 행선지 안내판이라든가 버스 정보 시스템, BIS 이런 것도 고도화시키고 친환경 전기 저상 버스도 10대 정도를 들여놨는데 시민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아주 깨끗하고 하얀 버스. 그리고 회사가 옛날에는 단독 버스만 단독 회사만 다녔는데 지금은 4개 회사가 다니니까 좋아라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경쟁 관계고 그동안 시민들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 시가 이렇게 끌고 가는 데 있어서 많이 응원해서 드디어 1월 6일자에 전국 최초로 이 공영 시내버스를 가동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자, 목포역 신축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게 호남선의 종착역이기도 한 목포역이 45년 만에 신축될 예정입니다. 설계 공모를 냈고 당선작도 작년에 선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재탄생될지 엄청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목포역은 사실 70년대 말에 건립돼서 약 45년이 돼서 아주 노후된 역사죠. 그래서 이거를 매년 정부에 건의하고 많이 정치권에도 했습니다마는 안 되다가 작년에야 드디어 국토교통부와 철도청에서 정부 사업으로 또 기재부가 또 오케이 해서 490억 예산을 잡아가지고 490억 잡아서 금년에 설계, 내년에는 착공, 그 시공 착공을 해서 26, 27년도에 공사를 하고 28년도에 개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리고 철도위의 선상 역사로 3층 역사로 만들고요. 그래서 정말 또 목포의 상징을 좀 넣습니다. 설계에. 그렇게 되고
부산, 진주, 순천, 보성을 거쳐서 해남으로 해가지고 목포까지 오는 남해안철도가 또 개통이 됩니다. 25년 연말 26년 초에 이렇게 되면은 그 부산, 경남 그 분들이 많이 또 목포를 찾기 때문에 우리 관광객이 더 많이 오고 지역 경제에 아주 활성화된다. 그리고 우리 이 역사는 서남권의 대표 관광형의 거점역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호남선의 시발역이요 종착역이요 그런 역할만 했는데 이제는 관광의 그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철도 시설 재배치라든가 모든 것을 차질 없이 잘 해내겠습니다. 네. 자, 목포의 오랜 현안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임성지구 개발 사업입니다. 이 임성지구 개발 사업이 LH의 경영투자 심사를 통과했다. 이제 이런 소식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자, 이제 이 임성지구 개발 사업 관련해서 LH의 경영투자 심사가 통과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정확하게? 사실은 이제 우리 정부 예산들은 우리 중앙에서 각 부처에서 심사를 하죠. 그런데 LH는 별도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다음 국영 기업이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예산을 투입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우리 임성지구가 4,842억 원이에요. 상당한 큰 예산이죠. 그 예산을 투입해서 임성지구를 사업을 했을 때 흑자냐 적자냐를 따집니다. 거기는. 그래서 적자폭이 1,000억 이상이 나오겠다 이런 계산이 나오니까 자기들이 사업을 접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우리가 2008년도부터 그를 개발 제한 구역으로 이렇게 선언을 해서 제한을 해왔어요. 그랬는데 이제 와서 그걸 못한다면 이제 난개발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LH 본사를 찾아가서 진주에 있습니다. LH 본사가 찾아가서 이상준 사장을 만나서 협상을 했죠. 영남에는 그 LH가 하는 사업이 있고 전남에는 없냐. 전남에도 이거 하나 해달라. 전에부터 하던 건데 그래서 정말 협조도 하고 이렇게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이름으로도 또 서로 강하게도 또 말씀도 드리고 해서 오케이 해서 그 신속하게 진행하자. 그래서 토지 보상이라든가 지작물 이렇게 해서 또 수립 계획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니까 앞으로 건설 경기가 착공하게 되면 건설 경기가 그쪽에 아주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그리고 이제 또 아파트 짓게 되면 아파트 또 경기가 있고 그래서 향후 5년에서 7년 정도는 아주 활성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많은 말씀 들었습니다. 박홍일 목포시장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공수처가 청구한 내란 수괴 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다시 발부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공수처, 경찰, 공조본과 이를 막으려는 대통령 경호처가 사생결단입니다. 여의도 초대석 김재원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과 관련 얘기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이신데 좀 원론적인 질문을 드리면은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이게 내란입니까 아닙니까? 이제 뭐 네. 굉장히 논란이 많은 주제인데요. 저는 네. 이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죄는 분명히 구성 요건이 다르게 정해져 있거든요. 네. 비상계엄은 헌법의 규정에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네. 국가 비상사태에 병력의 필요에 따라 그러니까 네. 군사상 필요에 따라서 대통령이 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그런 경우에 이제 국민의 기본권 일정 부분을 네.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란죄는 형법에 네.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한 경우 내란죄가 성립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비상계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네. 선포한 비상계엄의 내용에 대해서 네.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은 이게 헌법이나 계엄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런 네. 입장입니다. 저도 이것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는 좀 벗어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란죄랑은 그런데 분리해서 봐야 된다. 내란죄는 그게 아니고 네. 그러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네. 요건에 어긋나게 되어 있을 때는 내란죄로 볼 수가 있느냐는 또 별도 판단을 해야 된단 말이죠. 아, 네. 우리는 지금 비상계엄 선포한 것이 내란죄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네. 내란죄는 국헌을 물러나게 할 목적으로 폭동한 것을 내란죄라고 하고 있고 네. 그 국헌을 물러나게 한다는 의미는 국가 헌법의 기구, 정부 기구 중에 일부 또는 정부 기구를 네. 완전히 그 불능하게 만들 그러는 목적으로 이제 네. 폭동을 일으킨 경우 라고 하고 있고 네. 그 경우에 과연 해당되느냐 여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이죠. 즉 정권을 탈취하려는 세력이 아니고 정권을 잡고 있는 세력이 다만 국가기구 일부에 대해서 네. 예를 들어 선관위에 대해서 과연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겠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볼 건가는 각자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죠. 네. 저도 그런 점에서는 내란죄가 성립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야당에서는 뭐 친이 쿠데타는 쿠데타가 아니냐, 뭐 헌법기관을 꼭 불능의 상태에 빠뜨려야지 되는 게 아니라 빠뜨리려고 시도만 한 것도 내란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네.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실 정권을 잡은 측에서 그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것이 실패해서 법적인 단죄를 받는 예는 희귀하다 못해서 그러니까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그렇게 판단할 것인지 여부는 여전히 그냥 정치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내란죄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 뭐 이기면 관군, 지면 적군, 뭐 또 이기면 관군, 지면 반란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만약에 성공했으면 무슨 내란죄니 많이 적용 대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것을 두고 그냥 네. 이것도 전부 법적인 그 판단을 넘어서서 정치적 주장이 더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은 대통령은 뭐 어떤 일을 벌여도 내란죄는 성립이 안 된다, 뭐 그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다만 이것이 예를 들어 내란을 내란죄가 해당될 정도로 정말로 장기간 그 통치가 이루어졌다든지 불법 행위가 장기간 이루어졌다든지 또는 그로 인한 피해자가 예를 들어 신체적인 피해가 있다든지 이런 다양한 피해가 있고 하면 그에 대해서 판단하기는 좀 또 다를 수가 있죠. 근데 이것은 사실 한밤에 몇 시간 동안의 소동에 그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로 판단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어제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시한이 연장돼서 다시 발부가 되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여러 가지 그 모습이 국가기관인 공수처와 또 경호처 사이에 지금 무슨 무력 충돌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이 판이 이게 과연 정상적인 법 집행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있습니다. 대통령을 설사 체포해서 공수처 조사실까지 인치한다 하더라도 과거에 한명숙 전 총리나 조국 전 대표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 사실 이 체포하기 전이나 후나 아무런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두 가지가 궁금한데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왜 안 나가시는 거며? 윤석열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공수처가 공수처가 없다. 수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공수처가 지금 벌이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모습이 이 불공정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이 체포영장이 서부지방법원에 들고 간 것 자체가 불법이다 이런 주장이니까 전혀 생각이 다른 거죠. 그 말씀하신 대로 뭐 공수처 설사 내란 혐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으니까 뭐 권한 없는 기관이 발급받은 영장 자체가 불법이다, 수사 자체가 불법이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법원이 내란 수괴 혐의를 적시해서 청구한 영장을 발급을 해준 거잖아요. 그러면 내란죄 공수처 너희들이 수사해라. 이거 법원이 인정을 해준 거 아닌가요?
이것은 지금 대통령을 상대로 수사 그중에서도 강제 수사를 하려는 네. 문제이고 또 정치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대통령이 무슨 부패행위에 연루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전 국민이 사실 두동강 나다시피 해서 진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이 사안은 네.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려면 엄정하고 공정하고 또 전혀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법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아시다시피 공수처법에 의하면 공수처에서 그 기소하는 사건, 공수처에서 수사한 사건은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그 재판 관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네. 피고인의 재판을 받는 사람의 이익을 위하거나 편의를 위하거나 네. 근데 네. 이것은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오로지 서부지방법원에 네. 이 찾아가서 영장을 신청하고 또 판사가 그 부기해서 오히려 네. 논란을 일으킬 만한 그런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배제 네. 문구를 기재한다든가 이런 과정이 사실 이 수사의 정당성에 대한 네. 굉장히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다시 영장이 청구가 되고 그것이 또 영장 청구의 과정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문제가 있으니 이 점에 대해서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입장에서는 네. 뭐 수사를 거부하겠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럼 경찰이 소환을 통보하거나 하면은 나가실 수가 있는 건가요?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은 경찰로 수사를 이관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죠. 근데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거랑 경찰에서 수사하는 거랑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근데? 공수처가 공정한 수사기관이라고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보였죠. 그런 의미에서 네. 왜 저런 비정상적인 행위를 하는지에 대한 네. 이해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서 제대로 해명을 했습니까? 근데 공수처는 뭐 그거에 큰 의미를 부여 안 하고 한남동 또 자기들끼리 관할이 서부지원이어서 거기에 아니 그러면 네. 법조문에 명백하게 공수처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왜 안 한 거죠? 더군다나 네. 공수처의 소재지도 과천시예요. 그럼 어디가 가깝습니까? 그래서 이상한 일을 벌인 거죠. 그런 일을 벌이면 안 돼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은 전제가 중앙지법에 청구하는 거랑 서부지법에 청구하는 거랑 뭐가 좀 다르지 않냐 뭐 이런 거를 전제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당에서 그 논란을 벌인 분들은 서부지방법원에는 정계선 헌법재판관 그리고 네. 또 마모 헌법재판관 네, 네. 후보자가 모두 서부지방법원에 있는데 굳이 이쪽으로 왜 갔느냐, 왜 영장 쇼핑을 하듯이 이런 일을 벌였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에 대한 대꾸를 못 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무슨 수사권을 발동할 때는 네. 국가 공권력이 가장 공정하게 수사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더군다나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논란이 클 수밖에 없는 사건. 네. 그것도 이 내란죄라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사건이잖아요. 이기면 관군이고 지면 적군 내지 반란군이 되는 이런 네. 이런 사건을 두고 수사를 하면서 왜 이런 일을 벌이느냐는 거죠. 일단 우동훈 공수처장은 어제 법사위 전체 회의 현안 질의에서 뭐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뭐 반드시 성공하겠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경찰은 뭐 경찰 특공대 투입 얘기도 나오고 뭐 경호처는 경호처대로 차벽 쌓고 뭐 바리케이트 만들고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 뭐 공수처랑 경호처, 경찰과 군, 이 국가 사법 무력 기관끼리 충돌하는 모양새를 또 보이는 게 세계에서 보면 이게 뭐 어떻게 볼까 뭐 그런 생각도 사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이런 식으로 영장을 집행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무리 없도록 체포를 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국가기관 간에 네. 적법 행위를 수행하고 있는 그 경호처를 체포하겠다. 이것도 저는 이 법위의 이 잘못된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호처도요. 네. 대통령 경호법에 의해서 자신들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 경호처의 경우에도 네. 사법경찰권이 부여된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함부로 경호관의 그 신체에 손을 대거나 하면 오히려 현행 범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는 것이 지금 저쪽에 서로 현행범 체포하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지금 영장이 발부되었다 하더라도 네. 그러나 경호처는 경호처대로 지금 대통령 경호법에 의한 근데 지금 적법한 이제 행위를 제가 하고 있는 궁금한 게 거예요. 그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말씀하신 대통령 경호법 이게 보니까는 2조 제2조 정의 보니까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윤석열 대통령한테 체포영장을 집행해서 공수처가 데려가는 게 이게 윤석열 대통령 생명, 재산, 신체에 이게 위해가 되는 건가요? 그런데? 근데 이제 경호라는 것이 네. 그 대통령 경호 대상자인 대통령에게 근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경호죠. 그리고 더 나가서 네. 그 본인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경호 대상자의 네. 의사. 그리고 경호구역으로 지정해서 그 구역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네. 대통령 경호처의 가장 중요한 임무거든요. 사실 공수처나 국수본 같은 경우에 네. 저런 그 체포 작전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저 개인적으로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 불구속 수사했지 조국 대표도 불구속 수사했잖아요. 대통령의 입장인데 네. 지금 체포가 유일한 목적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뭔가 이게 특정 정치 세력이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의심을 살 가능성도 없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신중하게 네. 이 사안을 접근하고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데 왜 이렇게 국가기관을 총동원해서 사생 결단식으로 나오느냐. 전 그 점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일각에서는 특수부 검사 출신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근데 체포가 집행이 되면은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구속된 상태에서 구속 기소를 당할 거다. 일단 잡혀가면 끝이다. 뭐 이렇게 생각해서 버티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지 아닌지 알 수는 없지만 네. 어쨌든 지금 대통령으로서 체포되는 것을 순순히 내가 체포되겠다고 생각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필이면 네. 그 수사기관이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도 불분명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수사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체포영장의 발부 자체에 네. 의문이 있고 하니까 이 점에 대해서 공정하게 수사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네. 그것이 딴 사람도 아닌 대통령의 입장에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그 논란거리죠. 근데 지금 뭐 관저에서 대통령 관용차 마이바흐가 빠져나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지금 안규백 의원이나 뭐 어디 제3 장소에 지금 도피해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어제 오동훈 공수처장도 박범계 의원이 어디 도망간 거 아니냐 그랬더니 여러 가능성을 두고 확인하고 있다. 뭐 지금 어디 도피설까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이거? 아니 뭐 그럴 리가 있습니까? 과거에 그 일본 그 전국시대 소설 같은 거 읽어보면 네. 카게무샤 뭐 그런 거. 성주가 네. 그 전쟁 중에 그 몰래 도피하는 것이 최대의 수치스러운 그 행위이고 그것이 가문이 멸망당하는 그 사례로 몇 가지가 일본 역사에도 나오고 있던데 지금 마치 공성전처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도피했을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네. 확인되지 않는 단순한 제보랍시고 떠들어서 지금 혼란스럽게 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점은 네.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일단 뭐 공수처 수사 자체가 불법이다, 권한 없다 그러고 뭐 법원이 발부해준 체포영장도 뭐 불법이다, 무효다, 문제 있다 그리고 헌재 재판관 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도 하고 이게 결국은 뭐 나중에 법원이나 헌재에서 무슨 결정이 나와도 우리는 인정 못한다, 뭐 너란죄 인정 못한다, 파면 인정 못한다 이렇게 가려는 밑자락 같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근데 있는 이제 지금 이런 주장은 사실 그만큼 네. 편파적으로 어떤 국법을 집행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계속 제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단순히 그런 식으로 잡음을 일으키는 거고 나중에 뭐 또 다른 방식으로 저항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최소한 국가기관이
적용을 할 때는 네. 정당하고 공정하게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는 하나의 방법이고 이게 네. 대통령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헌법 질서가 문란하게 되고 무너지게 된다면 이게 이제 대한민국의 공화정의 기본 원칙이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시간이 다 돼서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공수처나 뭐 서부지원이나 헌법재판소가 굳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편파적으로 대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은 있다고 하면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네. 사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논란이 되었던 네. 재판부 구성의 편파성, 무슨 이념성 이런 것을 또 네. 거론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나 저는 그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네. 이 지금 상황이 이 가장 이해관계자가 바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예요.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사법적인 처리를 막기 위해서 네. 이 탄핵 사태에서 이것을 그 비정상적으로 진행을 해서 네. 어떻게든 빨리 결론을 맺고 자신이 교도소 가기 전에 네. 다음 대통령 선거를 하겠다고 그렇게 마음먹은 듯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재명 온 국민이 다 알 대표나 겁니다. 뭐 민주당은 말씀하신 대로 뭐 그런 의도가 있고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굳이 공수처나 법원이나 헌재가 이재명 대표 장단에 놀아줄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당연히 보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보이는 것이 문제지 않겠습니까? 왜 민주당 의원이 국수본과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떡하니 그 글을 올리고 그 다음에 회의도 많이 했대요 또. 그리고 지금 네. 민주당에서 사실 네. 주도해서 그 헌법재판관을 또 지명을 해서 2명이나 임명하기 요구했는데 민주당 임명 한 헌법재판관은 한 분이 들어갔죠. 그러나 지금 헌법재판관 중에는 과거에 네. 그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분,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분도 계셔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공동으로 편파적인 지금 그 헌법재판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죠. 뭐 그런 주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에 탄핵 소추를 할 때는 그 요건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계엄의 요건과 내란죄의 구성 요건은 전혀 별개인데도 불구하고 내란죄로 그 탄핵 소추를 했다가 내란죄는 빼고 거기다 공수처는 공수처대로 네. 사실 지금 이 사건 수사를 공수처가 나설 수 있는 과연 권한이 있느냐 그만큼 지적이 되어도 네. 자신들이 나서서 뭔가 해결해 보겠다고 하니 이 모든 것이 사실 네. 정당한 그 국법 집행이다. 나라의 지금 기틀을 바로잡는 의미에서 네. 법 집행의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사법부 또는 수사기관이 과연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 공정하게 법 집행을 네. 하고 있느냐에 대한 많은 의혹이 생기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뭐 말씀하신 탄핵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뺀 거 이거 국민의힘에서는 뭐 짜장 없는 짜장면이다 뭐 그런 얘기도 하던데 아무튼 이거는 다음에 다시 한번 모셔서 말씀을 듣도록 하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김재원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